네, 메이트핀 뷰어로 여러분의 현명한 또 타수 줄이는 골프 생활. 정확한 골프. 이거 근데 많이 도움 돼요? 이게요? 네, 거리를 이렇게 딱 잘 봤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거리만 잘 보면 네. 반은 이긴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반이 영 안 채워지는 게 문제인데 반은 간 겁니다. 네. 네, 정확하게 거리는 봐야지.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지원 기자와 네, 한지원 함께 또 취재하신 내용을 아마 오늘 좀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프로TV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또 이를 갈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프로님 너무 뭐라 하시니까 자꾸. 맞아. 지난번에 막 글씨 미안합니다. 작다고 뭐라고 하고 막. 미안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러나 네.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네. 듣는 사람들 편하게, 네, 보는 사람들 보기 불편하지 않게 이 원칙만 우리 지켜줘야 네. 된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제가 어디 떠났다고요? 아니, 떠난 게 아니고 네. 그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네. 이제 탈퇴를 해가지고 제가 네. 그 소식을 조금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저작권협회 탈퇴. 네. 네, 네, 뭐 저작권협회에서 이 사람이 받는 돈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닌가? 아파트로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예. 근데 아파트 발매한 직후에 이제 탈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취재를 한 거는 지금 대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대선 그 출근길에 듣는 분들이 지금 선거 로고송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이게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그 집회에서 좀 많이 사용한 게 아파트 그 로제 아파트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뭐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막 콘서트처럼 사용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사용을 못한 이유가 이 로제가 이제 이 곡을 발표한 직후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그 로제가 아파트 발매 2주 뒤에 네. 그 음원 수익으로만 133억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2주 만에? 2주 만에. 133억? 네. 이건 그러면 그 저작권 협회 있을 때. 네, 있을 때. 탈퇴하기 네네, 전에 탈퇴. 133억. 네, 근데 뭐 2주 만에 또 탈퇴를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을 같이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좀 표를 정리해 봤는데, 이 로제가 언제 왜 이거를 탈퇴를 했는지 보면은 일단 지난해 10월 18일 날 이 아파트를 발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10월 31일 날 이제 탈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3개월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1월 31일부로 이제 계약이 공식 종료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알려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음저협 또는 뭐 한저협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작사 작곡 같은 이제 음악 창작자가 저작권을 대신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예. 방송사나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사용 내역을 이렇게 취합해서 수익을 정산해 주는 건데, 네네. 이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뭘 틀건 아니면 큰 매장 같은 데서 네. 이 노래를 틀건 간에 방송국 라디오에서 틀건 이 모든 걸 가수가 야 여기서 2번 틀었고 저기서 내 노래 3번 틀었으니까 얼마씩 20원씩 해서 60원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네. 이 저작권 협회에서 이 모든 서비스들을 대신 대행을 해주고 네. 모아서 가수한테 주는, 그러니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음저협에서 탈퇴를 한 건데, 이제 협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선구송에서 이거를 틀으려면 네. 로제한테 직접 묻거나 의사를 묻거나 아니면 소속사를 통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근데 로제가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사실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로제 소속사가 3개예요. 그래서 블랙핑크로 그룹 활동은 YG에서 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 국내 활동은 더블랙 레이블이라는 이런 본인 개인 레이블 본인이 세운 게 따로 있어요? 네네,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활동은 미국의 애틀랜틱 레코드라는 또 업체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해외 시장을 더 공략을 했다고 보니까 발매 자체도 미국 레이블에서 했고요. 그래서 현재 로제가 미국 저작권 협회에서 아파트를 등록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도 같이 등록을 하면은 이게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미국 저작권 협회에다가 수수료 내고 네.
한국 음저협에 내고 그래서 아, 이중으로 된다. 내는 거고 정상 과정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로제는 그냥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미국으로 딱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제처럼 이렇게 인지도 높은 가수가 탈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오프닝에서 정프로님이 언급을 해주셨던데 네. 서태지 씨가 이제 2003년도에 탈퇴를 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22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같은 이유로 탈퇴를 한 건 아니고요. 서태지는 당시 이제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이제 어떤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발매를 했는데, 끝을 본 적이 있어. 해보잖아. 네. 기억난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가수가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음저협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아 원래 서태지 씨는 안 된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음저협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준 그러니까 거예요. 의사를 먼저 묻지를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 서태지한테? 네,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발매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음저협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불만을 풀고 탈퇴 신청을 한 건데 예. 그 이후에 이제 협회 상대로 서태지가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음. 그래서 12년 동안 법적 공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법정 싸움을 네, 법적 싸움을 12년간 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음원 수익을 얻으려면 한 음저협에 이렇게 음저협에 들어가 있는 게 네네. 좀 편하게 네, 수수료를 맞아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그쪽 그 미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탈퇴하면 네. 미국 거 수수료는 물론 수수료 내고 거기에서 이제 음원 수익을 얻는 건데 네, 한국 거는 음원 수익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못 받는 거죠. 못 받잖아요. 네. 그래도 탈퇴하는 게 낫다는 거. 네네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케이팝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동안 음악 산업이 많이 변했고 달라졌고 한데 지금 현재 은저협의 그런 구조는 예전에 뭐 CD나 CD 판매나 뭐 라디오에서 듣던 그런 정도의 이제 유통 구조고 지금은 스트리밍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트리밍 구조로 바뀐 거를 아직 따라가지를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번 은저협에서 지난 22일 날 국내외 스트리밍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막대기 네. 표를 보면은 이게 2010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스트리밍 비중이 확 커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라디오나 CD 중심이었고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서 이 스트리밍 규모가 확 커진 거죠. 네. 근데 이제 2005년에 판도라라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글로벌 음악 시장 규모가 이제 25조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중 스트리밍 시장이 0.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판도라. 네, 판도라라는. 아 그래 있었다 기억난다.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있어요? 네,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2023년 기준에 전 세계 산업 규모가 39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성장을 했는데 표를 보시면은 2019년 9,500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1조 8천억까지 성장을 했고요. 4년 만에 한 90%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아시아 대표 음반 시장 하면은 일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수 보아도 일본 먼저 공략하고 그렇죠. 그러긴 했었는데 이병헌 씨도 일본에서 공연하고.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러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일본 음악 시장이 그 국내 시장이 이제 일본의 2배래요. 우리나라 시장이? 네, 네. 훨씬 더 그래 커졌죠. 인구가 일본이 2배가 넘는데도. 네, 근데 이제 K-팝이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 시장이 지금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 일본은 조금 별로 볼 건 없거든. 이제 뭐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했지만 이제 일본이 오히려 일본 그쵸, 사람들이 그쵸. 한국을 맞아요. 많이 듣죠. 네. 일본 그 연예인 꿈꾸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이렇게 멤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인 가운데요. 네, 네. 네. 그 일본은 왜 무슨 걸그룹도 그냥 안무나 이런 게 네. 그 옛날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저 네, 학예회 맞아요. 같은 데서 하는 맞아요. 그런 거 약간 느낌. 뇌절도 많아요. 뇌절도 많고.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네네. 이게 예전에는 음저협이 하는 역할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CD가 팔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음악이 틀어지고 이거를 집계하는 곳이 없으니 네. 음저협이 그걸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나눠줄게라고 하는 구조였다면 네. 이젠 스트리밍이어서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뭘 틀었는지를 데이터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음저협에서 내가 왜 수수료를 받아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네. 지금 그냥 스트리밍 자체가 음저협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리밍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중간에 떼가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로제가 지금 133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실제 로제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133억 가운데.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들고 갑니다. 왜요? 이게 이제 물론 특정 가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사실 뭐 저작권 해가지고 외제차 한 대 뽑았다. 아니면 뭐 한 곡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말 특정 가수들만 속한 그런 얘기고요. 뭐 예능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방송 뭐 영화 같은 데서 진짜 꾸준하게 장기간 동안 계속 들려야지 그 정도 외제차 정도의 값이 나오는 거고 실제 뭐 인디 가수들은 그 정도의 금액을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은 그 한국의 스트리밍 수익 구조가 전체 매출의 35%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멜론이나 지니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멜론이나 지니, 스포티파이가 35%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65%가 저작권료로 분배가 되는 건데 네. 이 중 음반 제작사나 유통사가 48.3%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작사 작곡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노래만 부른 가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6.2% 가져가고 6.2%?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사 작곡 모두 참여를 했다 하는 사람들의 저작권료는 한 10.5%. 그래서 그냥 저작권료라고 우리가 보는 그게 10.5%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만 놓고 봐도 뭐 제작사나 플랫폼이 모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개선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저협에 따르면은 2008년에는 멜론 같은 플랫폼이 57.5%를 가져갔대요. 거의 60% 가져갔고 네. 그 중에 저작권료가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년 만에 지금 많이 좀 개선된 건데 네. 근데 이렇게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 스트리밍이 한 곡이 한 번 재생되면은 한 5원에서 7원 정도를 가져간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십 건 이상 재생이 돼야지 최소한의 수익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수십억 스트리밍이 돼야지 외제차 정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네. 한 곡당 7원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뭐 우리가 100억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총 수익이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100억 스트리밍. 100만. 네, 100만 스트리밍. 100만. 네, 100만 스트리밍 하면은 이제 한 70만 원 정도 되고, 네. 근데 이거를 뭐 작사, 작곡 모두 한 사람들 한해서만 70만 원 정도고, 이거를 뺀 수익을 가져가면 한 평균 2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인디 아티스트나 신인인 경우에는 이 금액을 달성하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평균 20만 원을 얻기까지 이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년 고생했더니 20만 원 나왔다. 네, 그 정도 수익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음저협이 뭐 아티스트를 권리를 좀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협회가 뭐 창작자 중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탈퇴하는 사례까지 이런 로제의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퇴는 네. 돈을 잘 못 버는 이제 막 1년 고생했더니 20만 원 나왔다 이분들이 탈퇴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로제가- 그런 분들이 탈퇴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은 로제랑 서태지 씨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실제로 탈퇴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그 사이트 이런 거 네, 만들어갖고 독자적으로 그 음원 유통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저협이랑 뭐 안 한다 뭐 이런 네.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국내 유통 구조도 좀 불리한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국내 음원 사이트가 이제 대형 업체들이 사실 많이 주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 계열화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직 계열화 구조가 뭐냐 하면 그 기업이 음악의 제작, 유통, 뭐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이제 하나의 계열사 내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하이브도 뉴스 3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던데 네. 그래서 표에서는 이 숫자보다는 좀 시장 구조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내 주요 음악 유통사들이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 엔터, 뭐 지니뮤직, 네. 드리머스 컴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멜론이 이제 카카오구나. 멜론이 네. 있고요. 그래서 멜론이 이제 국내 앱 중에 1위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음반 제작이나 기획사는 뭐 안테나 뮤직, 스타쉽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안테나 뮤직 뭐 윤종신 씨가 뭐 하고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기획사들도 있고 산하 레이블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쉽이 저기 아닌가? 예전에 시스타 있던 곳. 아 거기에요? 네. 저기 아이브는 딴 데인가? 아, 네, 그 다 합쳤습니다. 합병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다 같이 있습니다. 아, 아이브 장원영 있잖아. 네. 그건 알아야죠. 네, 그건 알아야죠. 네. 안유진도 같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음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속 아티스트가 음원을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제 멜론에서 서비스까지 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통 수수료랑 스트리밍 구조가 이제 내부에서 다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플랫폼이 몇 퍼센트 네. 가져가고 하는데 사실 그 가수의 6.5% 내지는 10% 빼고 나머지가 쟤네가 다 가져간다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수직 구조와 그 계열이 돼가지고 다 이제 그럼 내부에서 사실 돈이 도는 그러고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수들의 불만은 어떻게 보면 음저협에 대한 불만보다는 네. 회사에 대한 불만일 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7년 재계약할 때마다 뭐 네.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아까 카카오 엔터뿐만 아니고 뭐 드리머스 컴퍼니나 뭐 YG 플러스, 지니뮤직 다 같은 구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외부 창작자가 스트리밍 만약에 했었을 때 그냥 외부에서는 그냥 주기만 하는 음원을 주기만 하는 구조이고 네. 이제 결국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 플랫폼이 소속된 아티스트가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뭐 멜론 뭐 메인 화면에 거기에 소속된 가수들만 이제 홍보가 더 될 네네. 가능성이 높고 그거 아닌 비소속 회원들은 이제 노출도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결국 이제 로제처럼 해외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하려는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국내 플랫폼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1위예요. 네. 그래서 뭐 멜론이나 지니, 플로 같은 이런 국내 업체들이 많이 설 곳을 잃고 있다 보니까 국내 대형 플랫폼들 입장에서도 사실 본인 살 길 바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창작자의 비중은 이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실시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부가 저작권료 정산에서 그 결제 수수료를 좀 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 이게 국내 플랫폼이 이제 해외 플랫폼한테 먹히니까 네. 정부가 이제 상생하자 이러면서 이 법안을 추진을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멜론이나 지니를 구독을 하면 네. 앱스토어를 통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통 결제 금액의 한 30%를 그 앱스토어가 가져가요. 그렇죠.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는데 가져가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10,000원을 결제했다 치면은 한 3,000원 정도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고 그중에 남은 7,000원만 가지고 이제 저작권자와 제작사가 수익을 나누는 네. 구조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 2022년부터 음악 저작권료 사용료 이제 상생안을 발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전 저작권료 정산 기준이 인앱 결제 수수료랑 플랫폼사가 합쳐서 정산을 했으면은 네. 지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플랫폼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비중이. 그래서 이 오른쪽 표를 보면은 시행 이후인데 플랫폼 수익이 더 늘어난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이제 저작권들의 수익이 줄었다고 말을 하고요. 정부가 이제 플랫폼을 살리자고 만든 정책인데 정작 창작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은 살렸네요. 네, 플랫폼은 살리고 창작자는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창작자들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해외랑 비교하면은 해외 스트리밍 구조도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도 국내 스트리밍 구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미국이 저작권자와 퍼블리셔가 이제 12.3%를 들고 가고요. 영국은 16%, 그다음에 독일은 한 15%를 가져가요. 네. 그리고 한국은 아까 5%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요 선진국 대비 5.5%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국내 저작권자는 이 10.5%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통 구조로 이제 포함을 해서 하면은 이 10.5%도 못 받기 때문에 창작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익이 창작자한테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거쳐야 되는 유통 업체들이 많잖아요. 방금 봤던 것처럼 뭐
뭐 엔터나 뭐 중간에 뭐 진이나 뭐 이런 데를 다 거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작사, 유통사, 플랫폼 거치고 다 정산하고 나면 야 남았다 니네 거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거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중간에 얼마나 떼었는지를 모른대요. 정작 받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서 얼마나 떼었고 이런 걸 다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통보 받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불만이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해외에서는 그 퍼블리셔라는 시스템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퍼블리셔는 뭐예요? 이 퍼블리셔가 뭐냐 하면 네. 좀 한국에서는 되게 생소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게 국내 음저협에서 이제 집단으로 맡겨서 관리를 해준다 하면은 퍼블리셔는 이제 개별로 계약을 하고요. 오. 그다음 맞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곡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실시간 추적을 해준대요. 누가? 이 퍼블리셔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주고 만약에 광고나 영화에 쓰인다고 하면은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곡을 이제 그 라이센스를 다 대주고요. 네. 여기 직접 그냥 1대1로 직접 관리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도 네. 그냥 가수 대신에 직접 이제 대신 1대1로 그 법적 대응을 해주기도 합니다. 퍼블리셔라는 데서? 네, 퍼블리셔라는 이 시스템 시스템에? 이름이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예시를 들면은 네. 어떤 유튜버가 이제 미국 작곡가 곡을 썼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퍼블리셔를 통해서 미국은 이제 바로 저작권이나 뭐 사용 수수료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같은 한국 작곡가 곡을 썼다 하면은 뭐 유통사, 저작권 협회, 플랫폼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가 이제 정산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나 SNS 같은 데서 그 바이럴 마케팅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좀 그 음악 시장이 커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상 구조는 조금 여전히 플랫폼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단 관리라는 점에서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 효율성이 정작 이제 청작자 권리에는 조금 희생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퍼블리셔라고 하는 그 어떤 주체를 굳이 돈 내면서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그리고 아까 뭐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거 다 해주는 거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랫폼 제작사 유통사에게 주는 그 수익, 네네. 음원 수익 생각하면 이 돈이 더 싸다고 판단하나 네, 봐요. 그냥 애초에 좀 떼이는 이제 수익을 미국이 뭐 15%라고 이제 15%를 저작권을 받는다 하면은 한국은 10.5%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퍼블리셔한테 수익을 한 군데만 주면 되는데 한국은 뭐 한 세네 군데 주다 보니까 이게 10.5%에서 이제 더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해 스트리밍 하면은 정작 창작자한테 떨어지는 게 한 5원에서 7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좀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어떤 시장으로 형성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봐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트리밍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저작권 권리 강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만약에 로열티 지급이 좀 늦어진다 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정산이 좀 늦어지더라도 창작자한테 더 많이 보상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한국에 없거든요, 지금.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추가로 이제 이 컨텐츠 음원에서 더 파생되면 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 역시 이제 창작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스트리밍 구조를 이제 공정하게 좀 배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정부에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한다고 해요. 메타데이터는 또 뭐예요? 메타데이터가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로제 아파트를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은 로제 아파트를 보면 이게 네이버에서 쳐서 나온 건데 작사 작곡에 누가 나왔고 이런 거를 다 적어 놓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멜론 사이트를 가거나 버즈를 가거나 벅스를 가거나 하면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표기하는 방식이나 네. 아니면 어디까지 정보를 네. 공개할 건가 등등이. 네. 그러면 정산을 각 플랫폼에서 하다 보면은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 주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요. 표준화하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한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준화 사업을 영국 정부가 이제 올해까지 좀 네.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도 이런 표준화 규제가 돼 있으면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인 근데 추진은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저작권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뮤직하우 같은 음원 분산 투자 네. 하는 것도 뮤직하우 한참 그 유행했었는데 요즘, 네네. 요즘도 하나? 네, 요즘도 지금 많이 화제가 그래요? 되고 있어요. 네네. 어. 그래서 이런 음악 분산 투자 플랫폼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음악 저작권을 좀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창작자한테 되게 좋은 점이 선제적인 그 자금 확보가 된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들어올 이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매를 해서 이렇게 네. 현금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창작자들 입장에서 뭐 초기 비용이나 새로운 창작 활동에 이제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로제 탈퇴는 개인 선택이긴 하죠. 네. 개인 선택이긴 한데 이런 K-팝 구조나 뭐 개편은 이제 더 이상 사실 미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정부는 이제 플랫폼 살리긴 하는데 네. 정작 이 창작자들한테는 왜 이런 상생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네, 이번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로제라고 하니까 그리고 2주 만에 133억 벌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 탈퇴한 게 아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어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네, 사실 유튜브도 유튜버들에게 어떻게 얼만큼의 수익을 좀 더 안겨줄 수 있을지를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야 그 생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 아는 순간 그 생태계에 있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다. 네, 맞습니다. 좀 의미 있게 오늘 마무리 좀 잘. 네, 그러니까 잘 취재. 연예인 할 거예요 나중에? 저 뭐 시켜주신다. 아직 가서 알고만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지영 기자와 함께 로제는 왜 저작권협회를 떠났나? 네. 저작권협회 우리 뭐 과거에 또 필요가 있었던 시스템일 수는 있으나 이제 지금 시대에는 조금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좀 보장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저작권협회 관련된 소식을 좀 오늘 취재해서 알려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